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가야 스토리텔링 협회 박경효입니다. 오늘 드릴 말씀은 제4차 산업혁명과 문학예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저희 얘기를 잘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야기하는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이 가야고도 김해입니다. 지금부터 한 2000년보다 더 앞에 이 자리는, 이 지역은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철기 문화를 꽃피웠고, 그리고 문화예술의 시발, 즉 고대 문학의 발상지, 이 김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첨단 과학과 그리고 예술이 꽃피었던 이 자리에서 2000년이 지난, 훨씬 지난 지금의 다시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참 깊은 인연이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금세기가 난 위대한 그 문화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, 그분이 우리나라에도 한번 방문 일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신화는 최고, 아주 그 오래될 고자 최고의 옷을 입고 오늘도 번화가를 활보하고 있다.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같기 때문이다.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었습니다.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현재의 우리나 사람의 감정은 똑같습니다. 행복을 추구하고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, 생존 본능, 이런 것들은 조금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태풍처럼 밀려오는 이 4차 산업혁명, 영어로 말하면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2016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, 그 포럼에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나 세계 각국의 정상들, 특히 선진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코노믹 포럼을 하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.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? 몇 가지가 있는데요. AI,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,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 앞 머리 글자, 이니셜 레터를 따서 AI 이렇게 하는데, 이 AI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, 지난번에 이세돌 바둑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3D 프린팅,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 하나의 혁신을 가져오는 거죠. 문화와 예술에도 가져오는 거죠. 그 다음에 블록체인 플랫폼,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이 블록마다 이 체인이 돼가지고, 이래서 이거는 도저히 해킹도 할 수 없고 하는 이 블록체인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, 그 다음에 IoT,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사물 인터넷, 뭐 잘 아실 겁니다. 뭐 냉장고에도 뭘 이렇게 해놔놓으면, 그걸 붙여놔놓으면 그게 뭐 어느 음식이 지금 다 떨어져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거나 이런 거를 다 해준다. 앞으로 삼성의 각 전자제품에 다
IoT를 붙일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빅데이터, 현대판 권력이라고 하는 모든 자료가 거기에 다 들어서 분류가 돼서 이와 같은 것들이 태풍처럼 우리 사회에 밀려오고 있고 우리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한 2, 3년 내에 완전히 상당히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.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. 거기에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유니콘이라는 말은 자산 가치 10억 불, 우리 돈으로 한 1조 좀 더 되는 그런 어떤 벤처 기업들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. 우버, 에어비앤비, 그 다음에 페이스북, 아마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. 이러한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? 주로 아주 젊은이들이 만들죠. 20대, 30대. 이 누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 많은 유니콘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평균 나이가 34.4세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아주 젊은 세대들. 그 중에서도 20대가 가장 활발하게 또 한다는 그런 거를 들을 때, 정말 시대가 달라졌구나. 그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가구나.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사는 이 김해 봉황, 우리 해현동. 여기에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박병국 우리 고모님도 저하고 자주 그 자리에 가는데 거기에는요 주로 20대 30대 또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뭐를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.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규모가 되느냐? 우리가 깜짝 놀라운 그런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좀 어렵지만은 세계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. 곧 가시화가 됩니다. 100억, 200억이 아니라 액수로 치면 수천억, 조 단위로 올라가는 그런 규모의 어떤 새로운 유니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고 아주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서울만이 이렇게 돼야 된다. 서울을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. 이제는 그런 시대가 넘었습니다. 탈중앙화. 아무리 지방에서라도 실력만 있으면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 세계를 향해서 같이 겨룰 수 있는 그런 수천억 조 단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유니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가는 그런 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내고 기대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와 예술이 달라질 것인가?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문화, 예술, 그중에 특히 문학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엄청 빠른 속도로 형식이 변해갑니다. 장르가 무너지고 융합이 돼갑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예술의 본령이 달라지느냐 그런 건 아니고
아시다시피 예술의 본령은요,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미학적 기쁨, 두 번째는 철학적 추구. 우리의 예술 작품에서 그 미학적인 기쁨, 그런 감동이 없다거나 거기에 들어있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철학이 없는 그런 작품, 그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이 두 가지 핵심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걸 구현하는, 그걸 형상화한다고 할까, 그걸 표현하는 어떤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라는 것.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음악 같은 데서는요, AI가 나와가지고 또 3D 프린팅이 나와가지고 그 스웨덴인가 거기에서 악기를 그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고 또 그네들이 또 연주를 하는, 꼭 옛날에는 아주 고도의 예술가만이 연주를 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거기에 3D 프린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,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걸 예술의 민주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미술에서도 AI를 통해서 렘브란트다 혹은 그 르누아르다 하는 이런 화가의 화풍을 AI에 입력을 시켜서 그대로 그리면 꼭 그 사람들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음악도 바흐곡, 모차르트, 베토벤 이런 거를 그런 음악의 류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작곡을 시키면은 작곡을 시켜 전혀 다른 모차르트 곡을 만들었을 때 진짜 모차르트 곡하고 이 AI가 만들었던 모차르트 곡하고 들을 때 정말 두 개 다 모차르트 곡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인공지능이 작곡을 한다고 합니다. 연극에서도요, 일본의 그 히라타라고 하는 연출가가 사요나라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. 이게 이제 뭐냐면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입은 어떤 소녀가 죽어가는데 그 헬프 그 인공지능 그 어떤 그 도우미가 그 옆에서 시도 읽어주고 이렇게 수발도 해주고 하는 이런 그 로봇과의 그런 끈끈한 어떤 인간관계, 생명이 있는 그 소녀와 죽음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로봇과의 그 어떤 관계를 연극을 만드는데 굉장한 호평을 받은 그 사요나라, 그건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있고,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요. 이거는 작품을 그 무대화 시켰는데 이건 인간을 도와주던 헬프봇이 다 자기네들이 일을 마치고 헬프봇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거를 뮤지컬로 했어요. 물론 그 뮤지컬은 직접 AI가 노래를 부른 건 아니고 인간이 대신해서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. 근데 문학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예술의 가장 기본이고 본령이라고 하는 문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? 그 중에서도
수필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알베레스라는 분이 수필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죠. 수필은 지성을 토대로 한 정서적, 신비적 이미지의 글이다. 이렇게 정의를 내놨는데 상당히 저는 그 정의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수필에는 포멀 에세이가 있고 인포멀 에세이가 있잖아요. 논리적인 에세이가 인포멀 그 신변 잡기 이렇게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그 장르가 상당히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그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밀란 쿤테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, 그거 읽어보면요, 이게 소설인지 수필인지 사실은 수필이더라고요. 그 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, 그 천재 그 시인 아닙니까?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말테의 숙이 읽어보셨 분을 아시겠지만 28살 되는 그 청년이 그 파리에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상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겪는 이야기들, 이런 것들이 그 하나하나가 그게 소설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수필이잖아요. 그래서 수필과 소설의 어떤 구분이 무너져가는 이런 글을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 책이 잘 팔리는 김훈 선생, 그 원래 한국일보 기자를 하신 분인데요. 그분이 쓴 현의 노래, 칼의 노래 이런 거 우리가 읽어보면요. 특히 그 중에 칼의 노래는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만, 물론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한 거겠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어요. 그게 바로 수필입니다. 이순신 장군이 쓴 수필집이에요. 그래서 수필이 이렇게 되구나. 그래서도 자기를 그 노동을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주시더라는 거.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그 참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냈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돈 갖추만큼 배우는 게 없더라. 이래가지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회사를 만들고 또 애플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또 해고를 당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마지막에 그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. 거기에 나오는 말이 소위 stay hungry, stay foolish, 그 말로서 끝을 맺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추구하세요. 계속 우직하게 나아가세요. 이렇게 자기가 나아가는 길을 그렇게 stay hungry, stay foolis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끝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저희 끝을 맺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최종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 추구를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의 그 이야기, 끊임없이 계속 추구하라, 계속 우직하게 나아가라, stay hungry, stay foolish, 이 말을 들으면서
제 얘기를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